당신이 모르는 어느 회의실에서 단 한 번 내려진 결정이 오늘 당신의 통장 잔액과 월급, 그리고 당신의 미래 계획을 송두리째 흔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20만 원이던 대출 이자가 이번 달엔 35만 원으로 뛰어오르고 작년 5억 하던 집이 어느새 7억이 되었는가 하면 반대로 10억 하던 아파트가 8억으로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오고 친구가 어렵게 운영하던 카페가 문을 닫는 일도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경제 흐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두 단 하나의 변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금리. 그리고 그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선택이죠. 금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숫자가 너무 복잡하고 경제 용어가 낯설어서 멀게만 느껴지죠. 하지만 금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냥 돈의 온도 조절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저택으로 떠올려 봅시다. 이 집에는 방이 수십 개 있고 각 방은 부동산, 제조업, 서비스업, IT 산업 같은 다양한 경제 분야를 나타냅니다. 어떤 방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어떤 방은 아직 차갑습니다. 그런데 이 방들의 온도를 한 번에 조절하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준금리, 그리고 이 온도 조절기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이 집 전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즉, 돈을 빌리기 쉬워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소비가 늘고 투자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냉방기가 켜진 듯 경제가 식고 사람들의 지갑이 닫히고 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멈춰섭니다. 문제는 이 온도 조절기는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국은행이 정해놓은 온도에 맞춰 살아갈 뿐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온도 조절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들도 인간이며 때로는 너무 늦게 움직이고 때로는 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금리를 너무 낮춰서 경제가 과열되고 또 어떤 해에는 금리를 급하게 올려 서민들의 삶이 버티기 어려울 만큼 냉각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금리가 결국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금리가 움직일 때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왜 집값, 물가, 환율, 일자리까지 한 줄로 연결되는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금리가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스며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앞서 경제를 하나의 거대한 저택에 비유했죠.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경제 각 부문이 서로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한온도 조절기, 즉 기준금리에 따라 집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 건설업이 움직이고, 건설업이 움직이면 자재회사가 살아나고, 자재회사가 살아나면 물류와 제조업에 다시 온기가 퍼지죠. 이처럼 경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만 움직여도 이 거대한 집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집안 난방 온도를 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난방이 켜지면 방마다 따뜻한 공기가 돌기 시작하듯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흐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쉬워지니까 집을 사려던 사람은 대출을 받고, 자영업자는 가게 확장을 고민하고, 기업들도 지금이 투자하기 괜찮을 때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경제 전반에 따뜻한 기운이 돌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냉방을 켜듯 경제가 식기 시작하고 돈을 빌리는 것이 부담이 되어 사람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기존 투자 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하죠. 당신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을 발표하는 이유도 대부분 이런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금리는 가계의 결정, 기업의 전략, 정부의 정책 방향까지 모두 연결시키는 핵심 스위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스위치를 직접 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행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모두 시장의 데이터, 국제 정세, 환율, 물가, 실업률을 보며 금리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정이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늦게 금리를 내리고 때로는 너무 급하게 금리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 작은 오차가 우리의 대출이자, 월세 비용, 생활비, 심지어는 직장 안정성까지 흔들어 놓는 것이죠. 이제 금리의 기본 개념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금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1% 차이가 인생을 바꿀 정도로 큰가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금리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금리는 어려운 경제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개념입니다. 금리는 바로 돈의 가격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격표를 보고 고르듯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가격이 존재하는데 그 가격이 바로 이자, 그리고 그 이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리가 3%라면 1년 뒤에 3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30만 원이 바로 돈을 빌린 대가, 즉 이자이죠. 그런데 금리가 1%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1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단 2% 차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금액이 커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택담보대출, 즉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입니다. 한국에서 대출 금액은 보통 수억 원대죠. 예를 들어 5억 원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 1% 차이가 연간 500만 원의 부담 차이를 만듭니다. 이 500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게는 1년치 학원비일 수도 있고 여행 경비일 수도 있고 한 해 동안 모을 수 있는 저축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 또는 0.5%만 움직여도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싸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출을 받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젊은 부부는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고 자영업자는 가게 확장 자금을 빌리고 기업은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설비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돈이 돌기 시작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기업들도 투자 계획을 줄입니다. 1천만 원 빌리는데 1년에 100만 원 가까이 이자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빚을 부담스러워하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리가 단순히 대출할 때 내는 비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리는 경제의 거의 모든 움직임을 결정합니다. 집값, 주식시장, 환율, 소비, 고용, 기업 투자, 자영업자의 장사 상황까지 모두가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가게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압박을 느끼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금리가 올랐을 때와 내려갔을 때 각각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금리 인하 경제 온기, 금리 인상 경제 냉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금리가 실제로 경제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즉 금리 인하가 불을 지피는 과정과 금리 인상이 냉각을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가 내려갈 때부터 보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낮아집니다. 쉽게 말해 대출이 싸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을 사고 싶었던 부부는 이 정도 금리면 해볼 만하다고 판단해 주담대 상담을 받고 자영업자는 장사가 조금만 풀리면 가게 확장을 고민합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설비 투자나 공장 증설을 다시 꺼내게 되죠. 이렇게 대출과 투자가 늘면서 돈이 시장에 풀리고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 전반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분야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부동산 비중이 큰 나라에서는 금리 변화가 집값 움직임의 핵심 트리거가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대출 부담을 덜 느끼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건설 현장은 활기를 띠고 인테리어, 가구, 가전 같은 관련 산업도 동시에 살아납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바람은 방에서 방으로 옮겨 다니며 경제의 여러 분야를 덮이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모든 것이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사람들은 돈을 빌리는 순간부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주담대를 고민하던 부부는 월 상환액을 계산해보고 지금은 조금 기다리자라고 결정을 미루고 자영업자 역시 확장 계획을 접습니다. 기업도 신규 투자나 채용을 줄이며 몸을 사리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은 곧바로 경제 전반에 냉기를 불러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금리 인상은 즉각적인 타격입니다. 이번 달 이자가 지난달보다 10만, 20만, 심지어 30만 원 이상 더 나가게 되면 가게의 숨통이 빠듯해지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자금 대출 이자가 오르면 매출이 조금만 흔들려도 버티기 어려워지고 결국 구조조정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경제의 전체 온도를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가 경제의 난방을 켜는 역할이라면 금리 인상은 냉방을 켜서 과열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절해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도록 만들고자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균형을 맞추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금리 변화는 즉각적인 효과가 아니라 6개월, 1년 뒤에 나타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판단이 조금만 어긋나도 경제 전반에 왜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현실에서 금리가 어떻게 경제를 뒤흔들었는지, 특히 2023년 한국의 초저금리 폭등기, 급격한 긴축기 사례를 통해 더 생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금리가 실제로 한국 경제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우리가 모두 체감했던 2020년, 2023년의 초저금리, 폭등기, 긴축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 경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속도로 달아올랐다가 다시 급격하게 식어버린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단 하나, 바로 기준금리 0.5%라는 초저금리 시대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가 멈춰섰을 때 한국은행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렸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었죠. 난방을 최대로 올린 것과 같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지자 대출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사고 싶었던 30대들은 부모님 도움에 전세금, 예적금까지 모두 끌어모아 대출을 최대한 받아 집을 매수했습니다. 이때 생긴 말이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으기 이죠. 월급은 300만 원인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50만 원에 달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과도한 레버리지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전세 시장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집주인들은 전세를 놓기보다 매매를 선택하기 시작했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강남의 전세가가 10억에서 13억까지 오르고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90%까지 따라붙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매매가 16억짜리 아파트 전세가가 13억이 되면 집주인은 3억만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당연히 전세 공급은 사라지고 실수요자는 전세 대신 영끌 매수에 뛰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저금리로 인해 자산 가격뿐 아니라 생활물가까지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를 넘어섰고 장바구니 물가, 외식비, 기름값이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면서 체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시기였습니다. 그러자 한국은행은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연속적으로 인상하며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3%포인트 이상 오른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뜨겁게 달아오른 집안에 갑자기 강한 냉방을 틀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집값은 급격히 꺾이고 대출 이자는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 이자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뛰어오르며 가계의 부담이 폭발했습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영자금 대출 이자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조금만 흔들려도 버티기 어려워졌고 폐업하는 가게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구성원 입장에서 체감한 경기 냉각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깨닫게 했습니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움직임을 뒤바꾸는 스위치라는 것. 그리고 중앙은행의 판단이 조금만 어긋나도 서민들의 삶은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더욱 키운 또 하나의 요소, 즉 환율과 미국의 금리 정책이 왜 한국의 금리를 흔들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의 극단적인 금리 변동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또 하나의 핵심 변수는 바로 환율, 그리고 그 환율을 뒤흔든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정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만 보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한국 내부 상황만큼이나 미국 금리와의 격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이자를 쫓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나라로 자본이 이동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시기 미국 연준은 전례 없이 빠르고 강한 긴축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제로 금리였던 미국 정책 금리를 단기간에 5%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 기준금리가 0.5% 2%대에 머무르는 동안 미국 금리는 5%에 가까워지자 투자자들은 한국보다 미국 시장에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자본 유출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있던 돈을 회수해 미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가 약해지고 원달러 환율이 오릅니다. 1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1 200원에서 1 400원으로 오르면 원화 가치는 15% 이상 떨어진 것이고 이는 곧바로 우리 일상 비용을 자극합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곡물, 커피, 원두, 밀가루 등 대부분을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함께 올라가고 이는 기름값, 식품값, 전기요금, 가스비로 연결됩니다. 즉, 환율 상승은 서민의 지갑을 직접 때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만 보고 금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일정 부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지나치게 낮아져 자본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환율이 폭등해 수입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전체 물가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2, 2023년 한국은행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린 이유 중 절반은 국내 물가, 나머지 절반은 환율 안정과 자본 유출 방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부 환경에 끌려 금리를 올리면 국내 경제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계부채가 많은 한국에서 금리 인상은 수백만 가구의 이자 부담을 한꺼번에 늘립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 대출 부담, 증가 투자 축소, 채용 중단, 소비 위축이라는 흐름이 이어지며 경제가 급격하게 식습니다. 즉,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안정되지만 국내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면 국내 경제가 힘들고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불안해지고 물가가 오른다는 딜레마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줄타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이 왜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지, 그리고 개인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 물가, 가계부채뿐 아니라 미국 금리와 환율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금리는 오늘 올리면 내일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 아닙니다. 금리 변화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뒤에야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화정책의 시차라고 하죠. 이 시차 때문에 한국은행의 판단은 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해야 하지만 그 결정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반년 뒤가 되어야 드러납니다. 즉, 현재를 보고 내리는 결정이 미래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시차 때문에 실제로 여러 번 정책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한 것 같아서 금리를 올렸는데 정작 몇 달 뒤에는 경기 둔화가 더 심해지는 바람에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금리를 빨리 내렸어야 했는데 뒤늦게 움직여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앙은행이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중앙은행이 아무리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려 해도 결국 결정하는 것은 사람, 즉 금융통화위원회의 7명입니다. 이들은 경제 전문가이지만 판단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고 데이터 해석 역시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너무 늦게 대응했다, 다른 시기에는 너무 과하게 반응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 자리가 외로운 자리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서민이 힘들어지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다시 뛰고, 금리를 동결하면 결단력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없는 자리죠. 여기에 정치적 압박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져 민심이 악화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물가가 오를 위험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어 또다시 문제가 됩니다. 한국은행은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지만 현실에서는 정치 여론, 시장 기대가 모두 얽혀 있어 완전히 자유로운 결정이 어렵습니다. 즉, 중앙은행은 마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와 같습니다. 속도를 너무 올리면 사고가 나고 너무 늦추면 제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뒤에서 밀어붙이는 차도 있고 앞에서 갑자기 멈추는 차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완벽한 운전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완전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개인이 금리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즉 대출 관리, 비상금, 자산 배분, 금통위 체크법 등을 실제 생활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는 금리 속에서 개인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의 결정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어떤 파장을 만드는지 이해하면 적어도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내 재정을 지키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금리가 내릴 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금리가 오르는 시기, 즉 고금리 국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빚 관리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즉시 반영되어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고정금리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보인다면 변동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죠. 따라서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하며 내 소득 안정성, 대출 규모,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이 필수입니다. 보통 월 생활비의 6개월치를 쉽게 꺼낼 수 있는 통장에 마련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금리 변동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경제 충격은 개인 소득에도 빠르게 전이되기 때문에 이 여유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위기 대응력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매달 금통위 회의 결과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경제 뉴스를 모두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는지, 내렸는지, 동결했는지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금통위 발표는 매달 일정하게 이뤄지고 그 한 번의 결정이 당신의 이자 비용과 저축 수익률을 바꿉니다. 단 2, 3줄의 기사만 읽어도 앞으로의 방향을 크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방향에 따라 자산 전략을 달리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대출 비용이 낮아지고 자산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 사업, 우량 자산 등 기본 체력이 있는 분야에서는 금리 하락기마다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리란 숫자는 단순히 은행 이자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정을 지키는 나침반입니다. 금리의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변동성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5년, 10년 뒤 당신의 삶에 분명한 격차를 만들어낼 것입니다.